네, 안녕하세요. 토트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블록체인의 그 비대칭키, 우리가 흔히 공개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암호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은 특히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타원 곡선 암호라고 하는 그 ECC 알고리즘을 채택해서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타운 곡선 암호가 우리가 그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간에는 주로 이제 RSA 암호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RSA 암호는 어디 많이 쓰이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매일 접하시는 그 인터넷에서 HTTPS라는 게 있죠. 그 S가 이제 시큐하다는 뜻인데 그 프로토콜에 사용되는 그 전송 방법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이제 암호화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항상 사용하고 있는 이런 공인 인증서나 혹은 뭐 SSL 인증서 같은 것도 있죠. 그런데도 이제 사용되는 현재 인터넷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어떤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암호화 알고리즘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RSA 암호를 여러분들이 그 이해를 하시면은 현대 생활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RSA 암호를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럼 이 비트코인에 사용되는 그 타운 곡선 암호는 이 RSA 암호와 뭐가 다른지, 그리고 이 암호가 해킹될 가능성은 없는지, 만약 비트코인의 이런 암호가 이제 해킹이 된다면은 비트코인의 자산 가치는 이제 0으로 즉각 수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을 그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도 이 기술에 대해서 꼭 이제 주의 깊게 알고 계셔야 하지만 자신의 이제 투자를 이제 현명하게 이제 지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또 한번 가볍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 그 공개 키 암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호는 그 secret writing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보시다시피 사이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철수가 영희에게 어떤 그 데이터 신청을 한다. 예를 들어 뭐 오늘 저녁 6시에 어디서 만나자고 할 때 이걸 아무도 모르게 영희만 알게 이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 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물론 이제 카카오톡 같이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지만 그러면은 인터넷에서 누군가가 그 메시지를 이제 해킹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암호화해서 이제 보내는 게 중요한데 어떤 방법으로 암호화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러한 그 평문이 있을 때 이걸 일단 암호화, 인크립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암호문을 만듭니다. 그럼 이 암호문이 인터넷을 타고 이제 전달돼서 영희가 이제 복호화를 하는 거죠. 디크립션을 해서 다시 그 평문, 즉 암호화 되기 전에 원래 문장을 이제 읽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는데 항상 인터넷에서는 이런 제3자가 즉 악의적인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제3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그 가정을 하고 이런 그 통신 시스템을 이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그 우리가 이전에는 이제 대칭키를 이제 암호화 방법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대칭키라는 건 말 그대로 이런 암호화와 복호화에 동일한 키가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레아나 한글 같은 혹은 워드와 같은 이런 문서를 작업한 후에 이제 암호화를 할 수가 있죠. 그 문서의 보안을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데 그때 사용되는 게 이러한 그 대칭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서를 만든 사람이 그 대칭키를 같이 이 상대방에게 전해 줘야지만 그 문서를 이제 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그 대칭키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 암호화 즉 대칭키 자체도 중간에서 이렇게 전달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게 만약 인터넷으로 우리가 전달을 해준다면은 역시 똑같이 중간에 이제 해킹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대부분 이런 비대칭키 방식을 쓰고 있는데 비대칭키를 다른 말로 이제 공개키, 즉 퍼블릭 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비밀 키와 그다음에 공개 키가 쌍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암호화할 때는 그 중에 한 키로 이제 암호를 하고 복호화를 할 때는 그 나머지 한 쌍의 그 키로 이제 복호화를 하는 즉
개인 키 혹은 그 시크릿 키, 비밀 키라고 얘기를 하는 그걸로 이제 암호화를 했다면은 복호화는 이제 공개 키로만 가능하고, 또 거꾸로 암호화를 공개 키로 했다면은 복호화는 이제 개인 키로만 이제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비대칭 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그 비대칭 키 암호가 현대 이런 인터넷 환경에서 가장 이제 발달될 수 있는 그런 키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디지털 서명이라는 건, 즉 과거에는 우리가 그 직접 문서에 손으로 이제 사인을 했죠. 즉 그런 걸 우리가 서명이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 디지털로 한다는 얘기가, 즉 이런 그 개인 키와 공개, 즉 비밀 키와 공개 키를 항상 쌍으로 생성시켜 가지고 비밀 키로 사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걸 인터넷에 이제 뿌릴 때 공개 키를 같이 공개를 해서 이제 보내면은 상대방은 그 공개 키를 가지고 내가 사인을 했는지 확인이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이 문서는, 사인한 문서는 공개 키로만 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이 공개 키를 열 수 있다면은 그 공개 키를 사인한 사람이 나라는 게 이제 입증이 되는 셈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암호화의 역사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처음에는 이제 대칭키 암호가 이제 많이 이제 사용됐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런데 이런 대칭키 암호의 단점은 이런 그 키 분배 센터, 즉 아까 내가 어떤 문서를 보낼 때 이 비밀키 자체도 같이 보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비대칭 키 암호가 이제 그 후로 이제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공개 키에서는 이제 일종의 그 프로토콜이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 이제 프로토콜은 하나의 그 약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1976년에 이제 디피 헬만이라는 이 그 암호학자가 이제 공개 키 아이디어를 처음에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클 헬만, 이제 머클은 이제 머클 트리에서도 나오는 그 머클인데, 이분이 이제 이분들이 이제 냅색, 즉 배낭 암호를 또 제안을 했습니다. 그 후 이제 1978년에 이런 그 RSA 암호가 나왔는데, 이거 MIT에서 개발된 암호고 대표적인 어떤 비대칭 키 암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단점으로는 여전히 어떤 그 중간자 공격이 이제 유효하고요.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그 모든 문서 전체를 이제 RSA 암호로 이제 암호화를 하면은 그 처리 속도가 이제 늦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원리는 이제 오일러 정리, 뒤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현재 가장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가장 주된 암호 체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HTTPS, 우리가 항상 쓰는 이런 그 HTTP는 보안성이 좀 취약한데, 이걸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RSA 암호 체계를 쓴 게 바로 HTTPS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 그 다음에 SSL 인증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런 RSA 암호를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화는 여러분들이 보셨을 분들이 이제 많으실 텐데, 이제 Mercury Rising이라는 한 20년 전 영화인데, 여기서 이제 이 소년이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암호를 해독하는데 이제 탁월한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NSA가 이제 이 소년을 뭐 뒤쫓고 뭐 이런 어떤 스토리인데,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암호가, 현대 암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암호 체계를 뚫을 수가 있다면 사실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어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다 이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그 기술이 되고요. 네, 그럼 보다 구체적으로 RSA 암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RSA 암호는 이제 MIT에서 리베스트, 샤밀, 에들만 해서 그 세 분의 이제 그 이름에 있는 그 앞자를 따서 RSA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그래서 뭐 RSA가 뭐 의미하는 건 아니고 그 사람 이름의 이제 앞 글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본되는 수학 이론은 이제 오일러 정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일러 정리가, 사실 오일러가 유명한 수학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런 그 소수와 관련된 그 소수의, 예를 들어 뭐 5의 백승을
뭐 1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가 될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 뭐 중학교 때 이런 문제들 많이 풀어 보셨을 텐데 이걸 일일이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5의 백승을 뭐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서 이걸 13으로 다시 나누고 복잡한 걸 할 수가 있지만 이 오일러 정리를 사용하면은 단 한 두 줄 혹은 세 줄로 여러분들이 이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다시 한번 좀 눈여겨 보시고요. 그럼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어떤 그 A의 그 파이 n라는 어떤 요걸 파이 n을 오일러 이제 파이 함수 혹은 오일러 p 함수라고 하는데 요걸 이제 p라고 읽기도 하고 이제 파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일러 이제 파이 함수라고 하는데 여기 n에 어떤 n이라는 값이 주어졌을 때 0과 n 사이에 n과 서로 소인 자연수의 개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a의 파이 n승을 한 것은 n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된다. 그런 얘기고요. 어떤 조건이 있을 때 a와 n이 서로 소일 때 요게 바로 이제 오일러 정리가 되겠습니다. 요건 어디서 비롯되냐 하면은 쉽게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는데 그 증명을 일단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오일러 정리가 만약 이 n이 그 소수인 경우, 예를 들어 뭐 13과 같이 소수인 경우에는 이게 이제 페르마 소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페르마 소정리가 먼저 나왔고 이걸 이제 확장한 게 오일러 정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n이 13일 때는 오일러 그 파이 함수 값이 얼마가 될까요? 즉 파이 13이 얼마가 될까요? 즉 0과 13 사이에서 13과 서로 소인 자연수의 개수를 의미하죠. 그러면은 1, 2, 3, 4, 5, 6 해서 12까지가 되죠. 왜냐하면 13은 소수기 때문에 즉 1과 13 이외에는 어떤 약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정의에서 보듯이 서로 소인 0과 13 사이에서 13과 서로 소인 자연수의 개수니까 즉 1부터 시작해서 12까지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건 12가 되고요. 그런 얘기고 그래서 즉 어떤 만약 여기 우리가 13으로 나눈 나머지를 생각한다고 했으니까 어떤 모드 13 즉 13으로 나눈 나머지가 있을 때 나머지를 생각할 때 예를 들어 5의 12승은 뭐가 되냐면은 5의 12승을 13으로 나눈 나머지는 이 오일러 정리에 의해서 1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6과 13도 서로 소기 때문에 6의 12승을 13으로 나눈 나머지 역시 1이고 7의 12승을 13으로 나눈 나머지도 역시 1이 되죠. 이런 형태의 어떤 그 관계를 우리가 오일러 정리라고 하고요. 이걸 이제 우리가 증명하는 건 사실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면 이제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집합 S를 n과 자연수에서 n과 서로 소인 집합수의 집합을 할 때 즉 예를 들어 n이 예를 들어 5라고 생각을 하면요. 즉 요것과 서로 소인 수들의 집합은 1, 2, 3, 4가 있겠죠. 즉 S는 1, 2, 3, 4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A라는 임의의 어떤 값 근데 이 A가 5하고 서로 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과 5는 서로 소니까 예를 들어 A를 3을 곱했다고 치면요. 그러면은 이 A 곱하기 S라는 새로운 집합을 생각했을 때 이 집합의 값 원소들은 여기 3을 곱하면 되니까 3, 6, 9, 12 이런 그 원소들이 있겠죠. 그럼 이 원소들 이 두 집합은 예를 들어 이걸 이제 5로 나눈 나머지를 생각했을 때 서로 이제 합동이라는 거죠. 합동이라는 얘기가 즉 1, 2, 3, 4 원래 게 이제 나머지가 1, 2, 3, 4가 있었는데 즉 3, 6, 9, 11을 5로 나눈 나머지도 역시 보면은 1, 2, 3, 4가 된다는 겁니다. 즉 3을 5로 나누면 나머지는 3이고 6은 1이 되고 9는 4가 되고 12는 얼마가 되나? 12는 2가 되기 때문에 역시 1, 2, 3,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집합이 서로 같기 때문에 요 앞에 A의 요 개수가 보시면 A의 파이 n승이 되는 거죠. A의 파이 n승이 요 앞에 개수고 요것들은 이제 뒤에 값은 같고 그래서 즉 AS나 S나 사실 같은 집합이기 때문에
요 n으로 나눈 나머지 생각하면은 a 파이 n 승이 항상 1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이런 그 RSA 알고리즘을 살펴보기 전에 나머지 함수, 즉 모두 함수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낸 문제가 이제 5의 백승을 1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인가 그런 문제를 냈는데요. 여기서 이제 오일러 P 함수를 구하면 즉 파이 13이 이제 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5의 12승이 13으로 나머지가 이제 1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요 사실을 가지고 5의 백승을 다 했으면 5의 12승에 8승 곱하기 5의 4승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죠. 즉 지수의 100이라는 게 12 곱하기 이제 8 하면 이제 96이죠. 플러스 4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5의 12승에 지수승 8승을 하고 그 다음에 지수에서 더하기는 이제 곱하기가 되니까 5의 4승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모두 함수의 특징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더하기를 지수에서는 곱하기로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이런 형태로 고치고 나서 계산을 하면은 5의 12승 모두 13이 이제 1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즉 1의 8승도 역시 1이기 때문에 요 값이 1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5의 4승을 13으로 나눈 나머지만 구하면 되는데 즉 25 곱하기 25죠. 그러면 요걸 계산해 보시면 여러분들 625가 나옵니다. 요걸 13으로 나눈 나머지는 이제 1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럼 구체적으로 RSA 알고리즘을 살펴보면요. 여기서는 이제 키가 크게 이제 한 쌍의 키가 필요합니다. 즉 아까 공개 키와 개인 키가 필요하다고 했죠. 여기서는 이제 공개 키로 암호화를 하고 개인 키로 복호화를 하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HTTPS 이런 프로토콜을 사용해 가지고 인터넷에서 어떤 그 웹페이지를 열었을 때 그럼 그 웹페이지 서버가 여러분들이 그 먼저 그 준 공개 키를 가지고 암호화를 해서 그 데이터를 여러분들에게 전송을 해줍니다. 그러면 내가 실제로 내 컴퓨터에서 이걸 보기 위해서는 나의 개인 키로 이제 복호화를 시켜야지만 이게 보이겠죠.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암호문은 크게 두 개의 숫자가 필요하고요. 암호문 평문도 역시 하나의 큰 숫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에서는 항상 모든 게 이진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그 영상 같은 거, 영화를 우리가 볼 때도 그 영화 자체가 하나의 이진법으로 표시하면 큰 수로 볼 수가 있겠죠. 그 수 자체가 굉장히 큰 수긴 하지만 하나의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평문과 암호문은 다 하나의 어떤 숫자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공개 키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숫자, 즉 E하고 N 두 가지 숫자가 필요하고 역시 개인 키에도 D하고 N 두 숫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E와 D가 하나의 어떤 관계를 만족하는 하나의 한 쌍의 페어이기 때문에 크게는 N과 E, D 요 세 숫자를 우리가 숫자가 이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 N과 E, D를 어떻게 구하느냐? 그게 바로 이제 이 RSA 알고리즘이 이제 말해주는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N과 E, D를 어떻게 구하느냐? 구하는 방법은 아까 설명드린 그 오일러 정리와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즉 N은 두 수를 이제 곱한 그런 값이고요. 여기서 P와 Q는 하나의 서로 소이기 때문에 즉 서로 소인 어떤 소수를 곱한 값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17과 19 서로 소죠. 그리고 각각이 하나의 소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 n도 하나의 그 굉장히 큰 어떤 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n이 구해지고 나면은 우리가 그 n에 해당하는 즉 파이 n을 이제 오일러 정리해서 구하는 거죠. 파이 n을 구할 때 이 파이 n 값이 여기서는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 p 빼기 1 곱하기 q 빼기 1이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거고요. 즉 17과 19의 곱인 323에 323, 즉 1부터 323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즉 323과 서로 소인 그런 그 숫자의 개수는
144개라는 거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즉 P 빼기 1, 16이고 Q 빼기 1, 18이 되죠. 이 두 개를 곱한 값이 즉 파이 323에 해당하는 요 값이 됩니다. 그럼 144가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그러면 1부터 이 파이 323, 즉 144까지의 우리가 어떤 그 임의 값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해서 즉 144와 서로 소인 임의의 어떤 수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5를 선택을 했는데요. 즉 5를 만약 뭐 7을 선택을 해도 되고 뭐 13을 선택을 해도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임의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ED가 즉 ED 곱하기 모두 L이 1이 되는 즉 144로 난 나머지를 구했을 때 E 곱하기 D가 해서 144로 나는 나머지가 1이 되는 이런 수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수들이 있지만 가장 단순하게 구해보면 이제 29가 됩니다. 그럼 29를 하나에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5 곱하기 29를 이제 144로 난 나머지가 1이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이제 임의로 우리가 그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5가 선택이 됐으면 이제 D 값은 그 하나로 이제 물론 하나의 값은 아니지만 그 특정한 값이 이제 그 연관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숫자를 우리가 정했습니다. 즉 n을 구했고 ed를 구하는 거죠. ed를 구했으면은 요 공식에 집어넣어서 즉 암호문은 만약 평문이 10이라고 했을 때 숫자 10이라고 했을 때 암호문은 요 공식에 집어넣으면은 122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거꾸로 암호문을 평문으로 바꾸는 공식도 여기 주어져 있죠. 그래서 암호문을 평문을 바꿀 때 즉 122에 29승을 모두 323을 하면은 12가 나오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이 RSA 알고리즘이 아까 그 오일러 정리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E와 D를 선택하는 방법이 이런 관계를 만족하기 때문에 즉 ED 모드 L이 1 L이라는 건 여기서 이제 파이 오일러 P 함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즉 ED 모드 파이 n이 1이 되는 이런 ED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그 관계가 이제 만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증명 내용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면 그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RSA 암호는 어떤 큰 소수 두 개를 곱한 데서 이제 비롯되는 건데 만약 우리가 그 n과 e는 공개가 된다고 했죠. 즉 이 n 값을 아주 큰 수긴 하지만 이걸 소인수 분해를 해서 두 개의 소수로 우리가 분해할 수 있다면은 그럼 이런 RSA 알고리즘은 다 이제 깨지는 게 됩니다. 왜냐하면 PQ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여기 L도 알 수가 있고 L을 알면은 역시 우리가 그 D 값도 즉 개인 키 값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RSA가 이제 깨지는 건데 현재는 이제 PQ가 이제 한 512비트 이상의 큰 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소인수 분해하려면은 현재 컴퓨팅 파워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깨지지 않지만 양자 컴퓨터나 다른 뒤에 말씀드린 쇼 알고리즘이나 이런 그로브 알고리즘을 쓰면은 충분히 이제 한 1000큐빗 정도 되면은 이 RSA 암호는 쉽게 이제 깨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그 RSA 암호의 안정성을 보시면요. 현재 이런 그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RSA 1024가 사용되는데 이건 1024비트 즉 10진수인데 이제 309개 자리 수를 가진 이제 이런 그 10진수를 인수분해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인수분해가 되지 않고 있고 여기에 한 10만 불의 그 상금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와 있냐 하면은 인수분해가 이제 RSA 250이 현재 그 깨진 상태인데 이건 이제 829비트고요. 약 250짜리의 어떤 10진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 엄청 250짜리 숫자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소인수분해가 되는 건데 현재 어떤 컴퓨팅 파워로 하냐 하면은 인텔 즉 한 CPU가 한 2.1GHz 정도 되는 이런 그 PC 정도 컴퓨터를 가지고 2700 CPU 이어 해가지고
2700개의 CPU를 동시에 돌렸을 때, 병렬 컴퓨팅으로 동시에 돌렸을 때 한 1년 정도면 이 암호를 이제 깰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있으면 이제 한 1024 정도가 이제 깨질 거고, 그 다음에 RSA 2048로 이제 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항상 우리가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은 이게 1년에 걸리는 게 아니라 수분 내에 이렇게 깨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양자 컴퓨팅이 이제 강력한 거고, 거기에 대한 어떤 뭐 대비도 현재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여태까지는 제가 이런 RSA 암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런 비트코인과 같은 블록체인에서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연결된, 커넥트된 어떤 encrypted public transaction ledger, 즉 공개된 어떤 거래 장부라는 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트랜잭션, 즉 거래가 내가 누구에게 뭐 비트코인을 얼마를 보냈다, 이게 하나의 우리가 트랜잭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연결된, 즉 이렇게 시리얼로 연결된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이 연결되는 방법이 이런 해시 함수를 통해 가지고 이 트랜잭션의 어떤 내용이 이 해시 함수로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는데, 이런 해시 함수가 서로 또 다음 트랜잭션에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이런 데이터의 어떤 무결성을 이제 보장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중앙화된 시스템이 아니라 피어 투 피어로 개인 간의 어떤 모든 노드 컴퓨터, 즉 이런 거래에 참여하는 컴퓨터를 우리가 노드 혹은 노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노드 컴퓨터들이 서로 이제 P2P로, 피어 투 피어로 모두 다 이런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2008년도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제 처음 제안을 했던 그 6자리 비트코인 페이퍼에서 이제 비롯된 그런 현상인데, 현재 여기서는 이제 타운 곡선 암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ECDSA라는 Elliptic Curve Digital Signature Algorithm이라는 이 타운 암호를 사용하고 있지만, 제가 RSI 암호를 통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 결과 이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RSA 암호나 이런 타운 암호나 비슷한 공개키 메커니즘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를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RSA 암호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기회가 되면 이런 타운 곡선 암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어떻게 이런 거래에 사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해시라는 함수가 비트코인에서는 더 중요하게 많이 사용되는 함수인데, 해시 함수로 이제 SHA-256이라는 그런 함수가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랜잭션에도 역시 이런 해시 함수가 이 트랜잭션 데이터마다 한 번씩 이렇게 사용돼서 이 데이터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타운 곡선 함은 어디에 사용되냐 하면은, 내가 즉 1번 사용자가 2번 사용자로에게 이제 비트코인을 보내려고 할 때, 즉 어떤 트랜잭션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런 거래 2번 사용자에게 내가 10BTC를 보내고자 한다. 그러면은 내가 1번 사용자로 했을 때 내 계좌에 일단 뭐 10BTC 이상의 돈이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겠죠. 만약 10BTC 이상의 돈이 있다면은 일단 자격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이 계좌의 소유자라는 인정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뭔가 인증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을 드린 디지털 서명인데요. 그래서 내가 1번 사용자라는 걸 인증하기 위해서 나의 어떤 프라이빗 키가 이 트랜잭션에 쓰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트랜잭션에 사인을 하고, 그러면 나의 공개 키는 사실 나의 어떤 주소와 연관이 되고요. 내가 이 계좌의 어떤 적법한 오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디지털 서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2번 사용자에게 보낸다는, 즉 2번 사용자의 어떤 주소가 필요하죠. 그 주소가 바로 이 퍼블릭 키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번 사용자에게 얼마를 보낸다는 그 내용이 이제 트랜잭션에 포함이 되고, 내가 나의 어떤
비밀키로 이제 사인을 하면, 그러면 이 데이터가 인터넷에 이제 뿌려지게 되는 거죠. 피어 투 피어로 주위의 노드 컴퓨터들에게 뿌려지게 되는데,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이걸 검증을 하는 그런 노드들을 우리가 그 채굴자 혹은 마이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마이너들이 이 트랜잭션을 보고 1번 사용자의 키가 1번 그 계좌의 어떤 어드레스와 맞는지를 검증을 하고 나서, 만약 이게 맞다면 이걸 이제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해서 블록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즉 이런 거래가 성립되기 위해서, 트랜잭션이 성립되기 위해서 일종의 그 전자서명, 디지털 사이닝을 할 때 이 ECDSA 암호가 이제 사용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런 그 비트코인의 주소는 그 공개 키를 직접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이 공개 키를 바로 이제 주소로 사용했는데, 요즘은 여기다가 그 어떤 해시 함수를 두 번 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RIPEMD라는 D160이라는 이런 해시 함수를 한번 돌리고, 그 다음에 SHA-256을 한번 더 돌려가지고 암호를 조금 더 이제 강화한 그런 알고리즘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거래 주소를 보시면은 어드레스가 쭉 나와 있죠. 이게 바로 SHA-256이니까 256비트의 어떤 그 공개 키를 가지고 만든 주소가 됩니다. 여러분들 256비트면은 숫자를 세워 보면은 이게 32바이트가 되고, 32바이트는 사실 보면은 이 16진수로 표시를 하면 16자리 숫자와 문자로 표시가 됩니다. 즉 우리가 1, 2, 3, 4, 5, 6, 7, 8, 9, 0, A, B, C, D, E, F까지 해가지고 이런 문자로 한 칸을 표시할 수 있는데, 이게 16칸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의 그 공개키가 되고, 비밀키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32바이트의 16자리 그 숫자와 문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비밀키는 아무에게도 이제 공개를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그 종이에 적어 놓든지 아니면 여러분들만이 아는 독특한 방법으로 이걸 이제 보관을 해야지, 이걸 컴퓨터에 집어넣거나 혹은 인터넷에 집어넣으면은 이게 다 이제 해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비밀키가 해킹이 되면은 비밀키로부터 공개키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즉 아까 우리가 그 E하고 D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즉 E가 D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E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N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즉 E라는 게 틀리면은 모든 자기 자산이 이제 없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트랜잭션마다 이런 해시값이 주어 있죠. 이 해시값이 바로 누가 누구에게 돈을 얼마 보내고, 그런 트랜잭션에 사용된 모든 정보들이 하나의 그 숫자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SHA-256 해시 함수를 쓰기 때문에 32바이트의 어떤 숫자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시간이 또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나중에 타임 스탬핑을 이제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그 거래들이 시리얼로 이렇게 연결되기 위해서 시간적으로 이렇게 그 구분하는 그런 도장을 찍는 그런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제네시스 블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9년 1월 4일 새벽 이제 03시 15분에 처음 비트코인을 만들어낸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 해시값이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처음에 이 보상을 받은, 즉 이 블록을 만들 때마다 우리가 이제 보상을 받는데, 처음에는 50BTC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요즘 받는 이제 이런 코인베이스로 블록을 생성할 때 받는 비트코인은 6.26, 이 거래 수수료를 이제 합한 금액이기 때문에 한 6.25개 정도 이제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블록체인에 실제로 어떤 내부 트랜잭션 거래는 암호화가 되지 않는데, 우리가 이 트랜잭션은 비트코인이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 전부 다 이제 추적이 가능하고요. 심지어 이런 그 블록 내부에 이런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런 제네시스 블록에 이런 그 문장을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타임즈에 2009년 1월 3일자 그런 기사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Chancellor Alistair Darling on brink of second bailout for bank 해가지고 이런 그 영국의 이런 재무장관이 이런 그 은행에 대한 두 번째 구제 금융을 해줄 그런 순간에 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 37빌리언 파운드를 쏟아 부었는데도 전혀 이제 효과가 없었고 더 큰 이제 어떤 부실 채권 같은 걸 다시 이제 바잉업 사줘야 되고 그래서 이런 어떤 통화 정책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어떤 그 화폐를 찍어내야 된다는 거죠. 화폐를 찍어낸다는 것 자체가 기존의 그 화폐로 이제 먹고 사는 사람들, 월급을 받는 사람들한테는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이런 서민들의 어떤 고통을 분담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더 이런 그 월스트리트 혹은 런던의 어떤 시티 금융가들의 어떤 그 자산가들의 어떤 재산을 보존해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경제적 정의와는 이제 맞지 않다. 그런 걸 이제 강조하고 싶어서 첫 번째 제네시스 블록에 이런 기사를 넣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럼 끝으로 이런 비트코인의 어떤 양자 공격 가능성을 살펴보면요. 양자 공격이라는 건 이제 양자 컴퓨터로 이걸 이제 해킹을 하는 걸 의미하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 주소 자체는 이제 공격 키를 이런 두 번의 어떤 해시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암호화한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안전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서는 이런 트랜잭션 서명에 아까 그 타운 곡선 암호를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기존에는 이런 타운 곡선 암호화가 RSA보다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되어졌는데 실제로 보니까 오히려 RSA보다 이런 타운 곡선이 더 쉽게 뚫린다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자 컴퓨터의 어떤 쇼 알고리즘으로 이런 우리가 그 비트코인의 주소를 가지고 공개 키를 알면은 이 공개 키를 가지고 개인 키를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해킹이 가능한 거고 또한 그로버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는데 요건 하나 일종의 그 난수를 생성시키는 알고리즘인데 이런 그로버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POW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그 채굴 블록을 생성하는 걸 우리가 채굴이라고 하는데 이런 그 POW에 대한 어떤 양자 공격도 이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비트코인 사용자가 이제 공개 키를 알아야만 우리가 그 돈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공개 키를 가지고 그게 네트워크에 이제 또 다니는 순간에 이걸 양자 컴퓨터로 이제 풀면은 역시 또 그런 그 채굴 시간 동안에 그 어떤 양자적인 그 공격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자체는 이제 하나의 소프트 포크 또는 이제 하드 포크로 이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트코인 뭐 삼총사로 가는 비트코인 캐시, 뭐 비트코인 SV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알고리즘적으로 그 기존의 비트코인과는 차별된 하나의 그 하드 포크가 된 그런 새로운 비트코인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또 대비하기 위해서 포스트 양자 알고리즘으로 XMSS, Extended Merkle Signature라는 이런 암호도 있고, 그다음 스핑크스 암호라는 게 현재 또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뚫릴 가능성이 있다면은 그 시점에서 비트코인 자체도 이제 하드 포크를 해서 진화할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물론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뚫린다면 이제 큰 데미지를 줄 수 있지만 그걸 하기 위한 어떤 양자 컴퓨팅의 기술 발전 사례도 생각만큼 또 어그레시브하진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은 이제 그 vulnerability of blockchain technology to quantum attack 해가지고 어떤 양자 공격의 어떤 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어떤 취약성을 이제 가능성, 즉 공격 당할 가능성을 이제 제시한 그런 논문인데요. 여기서 보면 그 시점이 한 2015년 정도, 35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퀀텀 컴퓨터가 어느 정도 이런 그 RSA 2048 정도를 뚫을 수 있는 그
정도 시점에서 이런 비트코인이나 혹은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이런 것들이 이제 취약해 줄 수 있다.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보시면 이제 이런 그 서브 그룹 파인딩 알고리즘, 쇼 알고리즘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모네로, 지캐시 이런 암호화폐에 대해서 그 해킹 가능성을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전부 다 이제 뚫릴 수가 있고, 타운 곡선 암호 자체는 쉽게 이제 쇼 알고리즘을 이제 뚫릴 수가 있고, 그렇지만 이제 이런 그로브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모네로가 조금 안전하다, 이제 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네로와 지캐시 이런 것들은 일종의 우리가 익명성 코인으로 알려진, 비트코인 같으면 이제 물론 그 주소가 모두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어디서 어디로 돈을 가는지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모네로나 G캐시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살짝 감춰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실제 트랜잭션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우리가 또 밖에서는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자 공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안전하다고 볼 수는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양자 공격에 대해서 상당히 좀 취약하고 리스크 레벨이 하이, 이더리움도 하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전에 그러니까 초기 그 만들어질 때 이런 퍼블릭 키 자체가 바로 이제 공개가 됐기 때문에 P2PK라고 하는데, 현재는 이제 P2PKH가로 바뀐 상태인데, 즉 이전 주소들은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 이미 공개 키가 공개돼 버렸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양자 컴퓨터로 풀면은 우리가 비밀키를 알 수 있고 바로 그 계좌에 있는 비트코인을 다른 데로 이제 옮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 트랜잭션 between 할 피니 and 사토시 나카모토 즉 초기에 170개 어떤 블록에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 돈들은 이제 언제든지 이제 빠질 수가 있다. 양자 공격에 의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그 쇼 알고리즘이 또 이런 ECDSA를 무력화시킬 수가 있고, 그 시점이 2035년 정도 될 거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런 데 대비해서 비트코인 포스트 퀀텀이라는 프로젝트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떤 비트코인의 어떤 메인 체인에서 진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비트코인의 어떤 액츄얼한 시큐리티를 우리가 담보하지 못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어떤 사토시 나카모토의 이런 그 초기 이 주소가 만약 털린다면은, 요 주소가 만약 여기에 들어있는 50 BTC, 현재는 한 60 BTC 이상이 들어있는데, 요 돈이 다른 데로 이동한다면은 이런 그 비트코인 시스템 자체가 이런 퀀텀 어택에 이제 뚫렸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제 어떤 사견이고요. 왜냐하면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미 그 어떤 만약 본인이 이 돈을 찾을 생각이 있었다면 이전에 찾았겠죠. 그래서 이건 하나의 상징적으로 어떤 양자 컴퓨팅의 이런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일종의 하나의 그 기부금으로 디파짓 해 놓은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런 그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강의를 하기는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그 양자 컴퓨팅으로 양자 공격으로 이런 비트코인의 암호 체계가 뚫린다면은 그건 바로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0으로 이제 수렴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충분히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고, 또 일부 학자들은 그런 그 한 1000큐빗 정도의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는 시점을 한 2035년 정도로 이제 보고 있고, 그 정도 레벨에서는 현재 타운곡선 암호 혹은 SHA-256 해시 함수도 충분히 이제 뚫릴 수 있어서 비트코인은 결과적으로 이제 붕괴될 거다. 그렇게 이제 또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이런 기술의 발전이 항상 그 창과 방패로 서로 비트코인도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또 다른 소프트 포크 혹은 하드 포크로 진화할 수 있겠지만 그런 과정이 합의 메커니즘이 어떤 그 플렉서블하게 순조롭게 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이런 해킹에 의해서 붕괴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컨텐츠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메일이나 댓글 남겨주시면은 거기에 대한 영상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되시고 또 더운데 무더위에 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